KBS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해설 김정환 기자입니다. 자, 남북해설 저희가요 2023년부터는 북한의 일상편과 함께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 요거에 좀 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세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북한의 올해 행보, 예상 행보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뭐 북미 관계라던가 미중 관계라던가 이런 좀 국제 정치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올 한 해 남북해설과 함께 해주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 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쉽게 좀 편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야기를 좀 우리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교수님, 저희가 오늘 이 녹화가 사실은 17일인데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쯤이면 북한에서는 평양에서는 이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로 끝날지 뭐 하루 더 할지 봐야겠습니다만 아쉽게 오늘 이 남북해설 시간에는 최고인민회의 결과는 반영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뭐 이미 연말에 있었던 전원회의 뭐 그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전원회의 우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하나 쓰셨습니다. 다시 선포된 정면 돌파전 2023년 북한의 선핵 노선과 한계 요거 꼭 좀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데 전원회의 몇 가지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교수님 보시기에 평가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일단 전원회의라는 게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죠. 예.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 체제 특성상 가장 높은 것은 이제 그 당대회죠. 그렇죠. 5년마다 개최되는 거. 최근에는 2021년 8차 당대회가 개최됐었고, 8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전원회의가 예를 들어서 8차 당대회 이제 8기 하면서 몇 차 전원회의가 갑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2019년에 12월 달 그 당시 이제 세계 5차 전원회의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이 집권한 이후에는 신년사를 발표를 그렇죠. 했었죠. 예. 그러니까 육성으로 이렇게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태를 했었는데 2019년 12월, 그러니까 결국 20년 1월부터는 그렇게 그 신년사를 육성으로 하지 않고 바로 그 전에 12월 달에 전원회의를 연말에 개최해갖고 주요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그 발표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 22년까지 그런 모습들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결정되고 발표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고인민회의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약간 비유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입법기관 국회 같은 거니까 뭐 예산이나 그런 것을 인준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2019년 그러니까 7기 6차 전원회의 그때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이 깨지고 그해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으로 실무회담을 했죠. 근데 거기서도 사실 깨졌고 그리고 나서 북한이 자신들의 대미, 대남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로 180도로 바꾸는 형태로 그 당시 전원회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발표된 그 이름 자체가 정면 돌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얘기만 딱 들으셔도 우리 보시는 그 시청자들께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 키워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말하는 자력갱생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뭐 당연히 이것은 제재가 부과가 되고 있으니까 북한이 뭐 외부랑의 그런 무역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력갱생을 통해서 스스로가 버티겠다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에 뭐 충분히 봤습니다만 핵을 고도하겠다. 최대한 핵 능력. 그들의 표현이 하면 이제 핵 무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거를 결국은 정확하게 정면 돌파전의 정의를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제재 책동을 분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있죠.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대미의 강경 정책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인다면 장기전으로 가겠다. 이제 그게 그 정면 돌파전의 핵심인데 말씀하신 8기 6차, 7차 전원회의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19년 12월에 발표돼서 20년, 21년, 22년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오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지금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좀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2023년도 그 대참사, 외교의 대참사 이후에 그런 북한의 스탠스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예고를 한 거죠. 그 말씀드린 정면 돌파전이라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미 대남 강경책을 하고 우리한테는 대적 관계 이래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핵심 또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 대화를 완전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조건을 붙였죠.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적대시 정책.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그 2019년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요구한 건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발전권이고 또 하나는 생존권이거든요. 아마 그 말씀 단어만 들어도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발전권은 대북 제재 그렇죠. 완화 혹은 이제 궁극적인 해제일 거고. 그렇죠. 자신들이 경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외부의 제재 책동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라. 2019년 2월 달에도 그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고 생존권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 리스트가 원래 생존권에 얘기하면 엄청 깁니다. 네, 근데 긴데 앞부분에 북한이 늘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핵심이죠. 하나는 연합훈련 또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자산을 전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것을 단순히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영구 중단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끝까지 가면 이제 그 리스트의 끝에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적대시 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먼저 철회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 있는 대화도 안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국이나 미국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와서 앉아야 이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가 얘기가 돼야 그다음에 뭐 일부분을 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안 하고 작년에 계속 미사일만 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북한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표인 핵을 개발하고 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확실하고 분명한 절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완벽한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듣는 게 영어로 이제 디팩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그 어떤 국가도 심지어 중국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나와서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 그게 북한의 목적이고요. 결국 그 의미는 뭐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더 이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절대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을 어느 시점까지는 저게 이제 대미 협상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북한이 그거를 그 매개로 해서 뭐 관계 정상을 하면서 핵도 놓을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약간 낙관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제 굉장히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은 이제 협상보다는 접었고 결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다. 이런 시각이 더 이제 점점 현실적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점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학계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뭐 북한의 속내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 위기의 과정을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09년에 그러니까 2009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육자회담을 했었는데 육자회담이 이제 뭐 사실상 깨지는 마지막 순간이 2008년이었죠. 그래서 6개국이 모여서 말씀하신 북한의 비핵화의 논의를 했고 뭐에 대한 합의도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2009년에 북한이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핵심 조건이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개발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한국과 미국이 특히 미국이 핵을 갖고 북한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보 위협을 계속 부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 보장을 해주고 하는 것이 북한 핵 포기의 일종의 전제 조건, 그 북한이 원하는 조건이었다고 보는데 2009년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는 자신들의 핵 개발과 북미 관계 개선을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별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이 연구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른바 이제 군사 목적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핵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외교 목적설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값이 맞고 특히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이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 2009년 시점부터 북한의 핵 포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절대 목표로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뭐 지금 하이브리드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꼭 A 아니면 B라고 딱 하기보다 요거를 하면 좋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요게 되면 좋고, 그러면서 요것도 되면 좋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꽃놀이패랄까? 이제 북한이 물론 그 지금으로서는 명백하게 핵 보유, 그 다음에 전술핵을 비롯한 이 남한을 또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더 갖겠다라는 게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그런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미국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미국이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네 해가지고 뭐 얘기 좀 하자,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하면은 북한이 또 그때는 또 뿌리치지는 않고 나올 가능성은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근데 제가 약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워낙 이 북한 핵 위기가 올해는 사실 30년이에요. 아이고 지겹죠. 네, 사실. 그렇죠. 이게 NPT 탈퇴로 계산을 하다 보면 네. 올해 30년. 네. 그러니까 이 거의 30년 동안 이 문제 해결을 못한 그렇죠. 거면 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앞으로 30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고.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볼 네. 만하죠. 왜냐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8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물리적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세가 된 거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 한 세대 30년을 더 집권한다라고 그렇죠. 치면 네. 약간의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의 한 세대 30년을 과연 지금같이 핵을 갖고 북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같은 상황, 지금같이 30년 지난 우리가 과거의 30년 같이 갈등하고 북한 핵 때문에 고민을 했던 그런 게 앞으로 30년 후도 계속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들여다봐야 될 게 뒤에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던 거긴 한데, 그 앞으로의 30년 기간이 사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아주 거의 절정에 이를 거다라는 이제 관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미중의 대결 구도가 또 북한에도 영향을 줄 거고, 그렇게 변수가 또 일본이 지금 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하면서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변수가 많아가지고 뭐라고 딱 상상이 사실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드네요. 지금 교수님 잘 짚어주신 대로 북한이 앞으로 30년을 또 어떻게 버티려고 할지, 아마 핵은 근데 계속 가져가려고 할 거고,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대미, 대남 아주 적대적인 입장만 갖고 간다면 북한이 어떻게 자기들을 유지하려고 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한데, 그거는 이제 올해 내내 계속 좀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고, 그 교수님 이제 전원회의 관련해서는 쭉 잘 짚어주셨고, 그러면 교수님 이 보고서에 보면은 그 희망과 현실이란 또 부제가 있는 그 제목이 있는 단락이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올해 어떤 희망을 꿈꿀까요? 제가 30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 앞으로의 30년 측면에서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북한에서 생각하는 만큼 2023년이 자신들에게 모든 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냐. 아이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는 대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내부의 그렇죠. 경제인데, 네.
둘 다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다라는 게 음. 제 분석과 판단입니다. 일단 대외 환경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북한이 이 꽃놀이패를 지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북한이 드디어 이 별의 순간이 왔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핵을 극도로 고도화를 했으니까 이제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주류 학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외교협회, 그러니까 CFR이라고 불리는 외교협회에서 Foreign Affairs라는 책이 나오죠. 우리 윤 대통령도 뭐 회견을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은 거기에 기고도 하는 그런 거,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리차드 하스라는. 아직도 그분이 하세요? 합니다. 올해도 하시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 주류 국제주의자 주류 핵심인데, 작년 10월달에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곳에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북한의 핵을,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핵을 분리하는 거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제 핵 군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 군축은 또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핵 군축이라는 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핵 군축도 굉장히 엄격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서 핵 군축이 요구하는 최초의 단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게 별개 문제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만큼 주류 학회에서도 북한 비핵화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드디어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비핵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한쪽으로 가다 보면 반작용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반작용 측면이 작년에 꽤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올해 어떻게 더 전개되느냐의 북한 핵심. 내부 그러니까 외부 대외 환경 측면에서 가장 큰 게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죠. 생각하죠. 네. 러시아가 네. 그걸 도와주고, 또 북한의 핵을 불법화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무력화돼 버리고 그렇죠. 하는 현상이 네. 있는데, 반대로 이 반대쪽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트럼프 시기에 그 나토 동맹들이 다 좀 어려웠고, 이른바 이제 각자 도생의 시기가 왔다 했는데, 네. 그렇지 않고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뭉쳤고, 한국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북한한테 좋은 뉴스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일종의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확실한 제재 국가가 되어버렸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와 북한이 동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5개 국가, 러시아 빼고 4개 국가만 반대를 했죠. 그 반대를 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거죠. 러시아가 유럽 국가의 9번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조화가 된 북한을 제재 해제한다는 건 매우 더 어려워요.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미국 국내 여론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생각했던 만큼 대외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지금 뭐 신냉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과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대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매우 중요하죠.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도 나온 단어 2가지 핵심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 하나가 신냉전이고 또 하나는 다극화. 근데 이건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특히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고 나서부터 그 신냉전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냉전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확실하게 자기 편이 있다라는 얘기가 중국과 되는데. 러시아가 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신냉전이라는 것은 일종의 북한의 좀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냉전으로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이념이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대 그 당시에는 자유주의라는 확실한 이 이분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권위주의 국가 대 자유주의 국가인데요. 그 이념으로 뭉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미소 진영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 진영 간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일부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진영인데,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서로 교류가 그렇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서로 연결이 돼. 물론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경제 관련해서도 제재를 하고, 뭐 반도체니 첨단 기술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경제를 탁 끊어버릴 수는 없는 없죠. 거니까요. 그건 네. 앞으로 뭐 30년,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 간에 확실히 나뉘는 것도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보면요,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당시 소련 간의 관계가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렇게 단합된 관계냐? 끈끈한 관계는 전혀 아니죠. 아니죠. 예. 이건 한국 전쟁 시작할 때부터 당시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갖고 했던 그런 것들이 역사 기록이 다 그 있죠. 당시 기록을 보면 김일성이 그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한테 최대로 유리하게 이제 또 땡기려고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였는데 지금 상황도 보면은 말은 신냉전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중러가 뭐 한미 혹은 뭐 미일 혹은 이제 한미일처럼 이렇게 좀 단단하게 뭉치기는 어렵다. 어렵다고. 그거는 체제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권위주의 국가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수 없고 특히 그 세 국가의 지금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현재의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편의에 의한 결합이다.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지금 뭉치는 거지.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한미 동맹이나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그나마 지속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외 환경이 올해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거고 그렇죠. 예.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북한한테 결코 좋은 뉴스가 안 된다라는 거. 대외적인 측면은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내부 특히 경제적인 측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한 연말부터 계속해서 그 북한 경제하는 분들이랑 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해 전망의 가장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결국 그 북한이 3년째 스스로 봉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봉쇄를 통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렵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그렇죠. 이해가 되는 네. 거고 과연 북한이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관건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북한 경제를 하는 분들이 의견이 좀 나뉘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보면 북한 경제가 확실히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 없다라는 것은 다 동의를 하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조금 좋아질 거냐 아니면 더 나빠질 거냐 그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거 여기도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북한의 경제가 저는 좋아질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게 되겠죠. 아마 조만간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3월달에 양회 그 즈음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다시 북중 간의 국경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뭐 이미 뉴스에 좀 나왔습니다만 북한도 거기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무역 일꾼들한테 백신 맞추고 있고 그래서 북중 간의 그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되면 그러면 경제가 이전같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2017년 이전으로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는 없죠.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북한 경제를 옥매이는데 특히 북한은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출의 핵심인 철강석, 섬유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수입도 원유 정제 후 다 못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환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그렇다고 북한이 이제 수입은 해야 되죠. 생필품이나 그런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달러나 이제 위안화나 외화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렇죠.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고 있다. 그러면은 무역 그 역구조가 계속 심화되고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 궁금한 거 두 가지를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외적 측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네라고 공감은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 뭉친 거는 맞는데 그리고 북중러가 끈끈하지 않은 거는 또 알겠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뭐 북한이 또 이제 뭘 큰 걸 싸가지고 또 괴물을 또 쌌어요. 그래서 유엔 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뭐 러시아도 있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또 동참 안 합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만은 2022년만은 못한 대외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계속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 말씀에서는 북한이 되게 어렵다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려우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인민들이 너무나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면서 함경북도 쪽에 아사자가 나오는 거를 보인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는데 과연 저 체제가 뭐 아사자가 뭐 만 단위, 10만 단위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한다거나 뭐 미국이나 대한민국에게 손을 먼저 내밀까? 이런 좀 생각은 드는 거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 제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재 같은 경우에는 김 기자님 말씀이 맞죠. 그러니까 7차, 그러니까 북한이 올해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재의 가장 핵심 키는 결국 중국이 쥐고 있죠. 그래서 작년 3월 24일에 북한이 뭐 스스로 화성 17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발사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2018년 4월 달 스스로가 유예, 모라토리움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안 하겠다, 유예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을 작년 3월 24일 화성 17을 쏘면서 공개적으로 파기를 해버렸죠. 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유엔 안보리로 가져갔고 거기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특히 북한이 ICBM을 쏘는 거는 자신들의 이해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ICBM을 쏘게 되면 그만큼 미국이 이 지역의 미사일망, 방어망을 강화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지금 한미일이 협력을 점점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협력도 되지만 결국 중국을 겨냥한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북한과 이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사실 북한이 그런 장거리 미사일 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했는데 이틀 후에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유엔에서 발표를 하는데 100% 미국 책임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베이징의 입장은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7차 핵실험까지 오는 작년 내내 보여준 거 5월 달에 보여줬고 11월 달에 보여줬는데 중국이 5월 달에 거부권 행사했고 근데 북한이 여기서 러시아한테 보험까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 중국이 기권 정도 가더라도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완전히 러시아 찰싹 달라붙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유엔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라는 것은 9차례 유럽에 독자 제재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 미국, 일본이 독자 제재를 하고 유럽도 독자 제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북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는 여기서 추가 제재가 되는 것도 유엔에서 통과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존 제재가 워낙 광범위한 제재입니다. 기존 제재만 제대로 이행되더라도 북한이 느끼는 압박도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거기에 어차피 코로나 전국에서 북한이 돈을 갖고 올 수 있는 사이버 분야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이건 일종의 고난의 행군이 다시 그렇죠. 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뭐 아사자 북한이 공식 발표한 건 2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치에 따라서 100만 명에서 심지어는 200만 명까지 아사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 체제도 시장 경제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장마당이라고 대표되는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 아사자가 나오진 않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특히 뭐 평양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북한 내의 어떤 체제의 내구성, 이게 그걸 우리가 흔히 북한 급변 사태 연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 봉기가 일어나서 북한 체제가 변화되는 상황까지 연결되는 그런 쪽에 보면 결론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북한 내에서 주민 봉기가 일어나는. 그럼에도 한 가지 시나리오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이 90년대 후반같이 고난행군 같은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팬데믹, 전염병과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 봉기의 가능성이 있다. 내파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나왔던 그간에 훨씬 전부터 했던 연구들의 결과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공교롭게도 그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이. 그래서 작년 북한이 4월 말에 코로나 그 코비드가 하면서 5월 달에 방역 사령부 김정은 위원장 직접 나와서 그렇게 대동란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오늘은 요 북한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여쭤보고
이제 교수님 또 전공이 또 미국 국제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차라리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데 과연 북한이 그럴까라는 조금 이제 올해 내내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교수님. 일부에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2.0, 사실상의 전략적 인내 2.0이다. 그러니까 뭐 대놓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미국 워싱턴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고 도대체 저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미국의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국의 정책의 핵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웬디 셔먼 부장관, 커트 캠프 인도 태평양 담당 조정관 이 모든 사람,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다 다뤄봤던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죠. 특히 오바마 행정부 때 그들의 기억에는 뭐가 남아 있냐면요. 2012년 229 합의가 그들의 기억에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29 합의라는 거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일정 수준의 원유와 또 식량을 지원하는 그런 합의였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민해서 했던 합의. 근데 그게 뭐 2달 만에 깨졌죠. 북한이 이 장거리 위성이라 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 그 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2012년 229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햇볕 정책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경하게 뭐 악의 축이라고 볼 때 거의 비판했고 대화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핵심 그 사람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229 합의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요. 첫째,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했는데 북한은 언제든 깰 수 있다. 그게 바로 김정은이 있을 때 있었다. 두 번째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정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또 미국의 또 하나 상황은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시고 미국이 다른 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내 문제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인종 문제에 재작년에 1월 6일 의사당 난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미중 갈등이 있지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의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믿을 수도 없고 정도야. 이게 풀기도 어려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좀 있으면 이제 또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그렇다고 저는 그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오바마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북한한테 얘기하는 것이 조건 없는 대화를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작년에 굉장히 고강도 도발 8번의 ICBM을 쐈음에도 제재를 독자 제재를 하면서도 늘 붙여서 하는 얘기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저도 생각하기에 북한을 놀리는 거 아니냐. 북한은 그런 대화를 안 하고 뭔가 조건을 건 대화를 하겠다 하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 12월에 이건 다 알려졌습니다만 미국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 김성 대사를 통해서 백신 6천만 도스를 지원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도스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3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콜드 체인을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안 됐을 거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은 작년에 미사일로 다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3월 달에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게 거의 토니 블링컨 장관인 것 같아요. 국무장관이 보낸 것 같아요. 확인을 안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 미국이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아주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겠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그렇다면 현재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그거는 미국 입장, 오케이, 알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미국과 물론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또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냐.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신 몇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나름의 성의를 해서 접근을 시도했는데 일단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영변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그 미사일 개발 계속 전술핵 만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고 ICBM도 지금 뭐 또 쏠지 않겠습니까? 올해 언젠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좀 안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뭐 그 말씀 당연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특히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핵의 첫째 대상은 한국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에 이 전원회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게 기가 대폭 늘리겠다, 핵의 종류도 많아질 거고. 뭐 근데 예. 그 대폭 단기간에 늘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북한의 핵에 대한 역량이 더 고도화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뭔가 멈출 방법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된다라고 생각이 모라토리엄으로 해서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놨었는데 그게 이제 다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변수는 뭐냐면요. 저는 아까 그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대화에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발전권과 생존권,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라는 조건을 내건 이상 북한이 나올 생각이 없어서 미국이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뭐 심지어는 이런 제안도 했어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정은을 그냥 김정은이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 좀 뭐 다른 비판적인 호칭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뭐 썩이나 그런 예. 표현들을 뭐 그런 딕테이터라는 예. 표현들 뭐 그런 얘기 독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미스터 체어맨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아들 부시 때 그게 좀 통했었으니까. 뭐 그런 예. 제안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물밑 접촉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했을 때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미국 국내 분위기도 그렇고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한테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민과 특히 유럽의 국민들의 생각은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푸틴과 김정은은 같은 그렇게 동조화돼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미국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도, 그리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그 지금 교수님 말씀은 워낙에 그 굉장히 상황을 쫙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 그러네 이 소리는 나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가면은 남는 건 북한이 뭐 그냥 어느 시점까지 저렇게 하다가 일종의 망나니 짓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경제라던가 대외 환경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화로 나온다면은 좋겠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시점까지는 그냥 뭐 미국이 약속하는 확장 억제 이거를 그냥 믿고 가고 한편에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우리도 얼마 전에 또 이제 국방 예산 331조 4천억 원 5년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군 전력 증강하겠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당장은 맞지만 아 그게 그렇게 언제까지 가지? 약간 이런 좀 걱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긴 호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 하더라도 이 비핵화 과정은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쉽게 그렇게 뭐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교수님도 살짝 반체념 하시는 듯한 아니 그게 지금 이게 그게 현실이다. 체념보다는 이걸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우리 방송 앞으로도 계속 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합 억제라는 걸 미국이 하고 있어요. 통합 억제.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Integrate Deterrence라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동맹의 아주 기본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나토의 대서양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 태평양은 한국 뭐를 비롯해서 일본, 호주 같이 이렇게 조약 동맹으로 양자간이 묶여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걸 이걸 다 뭉치겠다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최대치의 승수 효과를 내겠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범 글로벌 동맹을 그렇게 만들겠다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제대로 발전되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는 그 북한이 한미 동맹, 한미일까지 해서 그거를 대응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태 지역의 미국의 모든 동맹국, 심지어 나토 동맹국 때, 그러니까 한 50대 1 그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하나는 또 그거의 또 다른 방향은 기술적인 돌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뭐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의 핵의 자체를 뭐 혹시 그 발사의 왼편이라는 그 레프트 오브 론치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아예 그 기술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이 재래전의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인 뭐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핵 그 미사일 발사 진지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5km 정도의 범위 내에 동그란 이런 동그란 이 구 모양의 뭐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전자 장비가 마비가 돼요. 아, 좀 뭐 EMP 같은 거. 그런 EMP,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이 완전히 기술적으로 새로운 미국이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지금의 부분이 북한의 그런 수준은. 그 부분은 또 하나는 미국이 감시 정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의 이동, 핵 미사일의 이동을 사전 탐지가 가능하다면은 북한의 핵을 쏘더라도 그것을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북한이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죽자에는 식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 그거는 미국이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 정도 상황이면은 남북 간에 심각한 교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억제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세 단계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단계가 다 강화가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얘가 길어질 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이 하고 있는 통합 억제 그리고 한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방력의 확장이 되면 그것이 일정 수준 발전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종국에는 그거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을 쏘는데 우리가 잘 방어를 해버린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핵을 못 쏘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가 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쏘면 막강하게 맞겠다. 거기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핵을 쏠 수도 없게 만드는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으로선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는 다 사실은 무력을 강화하면서 힘으로 누르겠다 이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전쟁이란 게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것만은 아니니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이판사판 진짜 미치광이처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자꾸 제가 그래서 여쭤보게 되는 건데 그럼 또 변수가 또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러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미중 관계 아까 이제 앞서 잠시 여쭤본 거긴 한데 교수님은 미중의 이 패권 대결 좀 어떻게 전개돼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는 그것도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그렇죠. 높고요. 뭐 네. 30년, 심지어는 100년 전쟁이라고까지 하는 책도 나왔을 정도니까 올해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린 게 작년 11월에 드디어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면 정상회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시 외교부장이고 국무위원이 되는데 12월 달에 굉장히 긴 이 연설을 합니다. 거기에 왕이가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가 들리냐면 강조되냐면 탐색이라는 얘기가 계속 강조가 돼요. 그리고 이건 작년 5월로 돌아갑니다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그것도 긴 연설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정과 탐색을 붙여보면은 그리고 올해 1월 달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오는데 원래 블링컨 장관이 1월 중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국무부의 센터 포 차이니스 코디네이션이라는 원래 뭐 있었는데 그걸 다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최소한 올 한 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탐색과 조정을 통해서 전략적 경쟁을 일정 수준 제도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이른바 뭐 가드레일은 안전대를 치겠다라는 게 계속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근데 중국도 그렇거든요. 중국도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전면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합 억제가 북한도 있지만 이게 중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이것이 어떤 수준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말 그대로 가드레일 안전대가 쳐진다면 그러면 앞으로의 중국과 미중 간의 갈등, 경쟁은 계속 되겠지만 그게 어떤 형태로
일종의 제도화가 돼서 갈 가능성 조심스럽지만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수록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불리한 일이 그렇죠. 발생합니다. 북한은 그렇죠. 예. 네. 자, 남북의 썰 오늘요. 우리 진짜 국제 정치 또 북미 관계, 뭐 미중 관계 이렇게 해박하신 우리 박원권 교수님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듣게 됐고 일정 부분 제가 완전히 공감이 가고 그런데 또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커지고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가? 라는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 이런 궁금증은 우리 박 교수님과 함께 2023년 한 해 동안 계속 좀 지켜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남북의 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주성 탈북 작가님과 함께 북한 일상편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최용환 박사님과 함께 또 북한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계속 올 한 해 남북의 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